먼저 메인 화면을 켜놓고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지역 과학기술 문제 해결 사업의 일환으로 연안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지역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서 도시 그린 인프라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물순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저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 그 부산 한국과학기술자 총연맹 부산 울산 그 회장으로 계신 이준현 교수님께서 지금 줌 화면상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 교수님 인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관련돼서 특히 우리 여기 가총에서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도시 그린 인프라 기술 관련해 한 3년 동안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연구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정책 과제 일환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우선 열게 돼서 이 토론회 준비를 해주신 우리 그 부산대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의 우리 신현석 소장님 이하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그 대구 경북연구원의 남강현 우리 박사님 그리고 우리 물 환경 관련해서 우리 부산대 환경에너지연구소의 우리 변인규 교수님 우선 주제 발표 세 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 분의 주제 발표 뒤에 또 우리 패널로 해서 참석하시는 우리 울산 또 연구원의 이상현 연구위원님, 경남연구원의 이용건 연구위원님, 그 다음에 한국환경의학학회의 송시훈 연구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야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해도 그렇고 재해 문제 또 물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그 넷제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기반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심도 있게 지금 해야 될 건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또 바쁜 일정 중에서도 우리 신현석 교수께서 우리 과제에 참여해 계시는 우리 변인규 교수님이나 정주철 교수님 또 김동인 교수님들 우리 부산대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의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차 연도의 마지막 해에 대한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후변화 부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슈는 오늘 특히 이제 물 문제, 재해 문제, 또 우리 남강현 박사님이 탄소 중립도 문제까지 정말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주제 발표를 여기 또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그런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부산과학관의 우리 김영 관장님도 바쁘실 텐데 이 포럼에 매번 들어와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쭉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정책 토론회가 우리 그린 인프라를
특히 이 부산 지역이나 울산 지역의 해양 지역에 특히 이 해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거점 도시의 그린 인프라의 어떤 기술 관련에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포럼 자리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저도 여러 가지 또 전문가 학습도 하고 배우고 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오늘은 뭐 다른 또 앞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비스텝 회의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양해를 구하고요. 아무쪼록 그 유용한, 유익한 정책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본 정책연구회를 주관해주신 우리 신현석 교수님, 변윤 교수님 이하 우리 부산대 교수님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외부에서 들어오신 전문가 또 패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그 한국가총 부산 울산 지역연합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영 교수님 오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저희가 기획을 할 때 두 가지 그 관점에서 좀 기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오신 앞에서 소개드렸던 많은 오신 전문가들이 물,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경북, 대구 지역에 가장 중심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저나 아니면 또 변인국 교수님과 같이 대학에서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그 양산에 있는 한국그린인프라 재영개발센터의 지금 스튜디오고 이 스튜디오 운영을 지금 저희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발전하는 스튜디오에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갖게 됐고 아마 조금 그 진행상의 운영상의 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주제 발표를 세 명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회 겸 주제 발표를 지역 정책으로서의 그린 인프라의 적용 관련된 내용을 발제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남광현 대구 경북 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대구 경북 중심의 지역 탄소 중립 정책에서의 실천 방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환경에너지연구소의 변인규 교수님께서 지역 정책으로의 물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표가 끝나면 바로 연달아서 또 지금 이게 스튜디오 상황이라 어떤 일반 행사장하고 좀 동일한 조건이 되기가 힘들어서요. 제가 자장을 하면서 오늘 패널로 와주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참석은 부산대학교 재영개발 그린인프라 특성화 대학원 학생들도 참석이 되어 있고요. 또 반면에 물론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부울가총 우리 이사님들, 그다음에 위원, 그다음에 참여자분들께서 또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방향에서 전문가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공지를 드리면서 먼저 제가 발표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그린 인프라 지역 정책으로서의 그린 스마트 인프라 적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열어주시고요.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된 거 아닌가요? 지금 화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저희가 자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죠? 예, 잘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이 한국그린인프라 재활개발센터 양산 두산대병원 또는 양산 두산대 캠퍼스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인프라 재활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특성화 대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화 대학원 운영과 같이 불과청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연구소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저희 센터 그린인프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계획설계 시공, 그 다음에 제품뿐만 아니라 자료들이 축약되어 있는 정보 포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간략하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험을 한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투수 포장 시설입니다. 그린인프라 시설 중에 하나인데 도로에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 비가 왔을 때 투수 포장 도로 인프라고요. 왼쪽은 투수, 불투수, 오른쪽은 불투수고 왼쪽은 투수 포장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몸으로 아니면 좀 소리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왼쪽이 훨씬 안전하고 홍수 관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의 어떤 오염 관리, 그 다음에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그레이 인프라, 회색 인프라, 기존의 도로죠. 왼쪽을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고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타이틀을 갖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물과 관련해서 도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화가 약 한 40년 동안 350배 정도 경제 발전이 있었고 왼쪽에 보시는 게 부산대 해운대 해수욕장의 1964년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2018년 부산대 해수욕장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산업과 인구 증가와 이 발전이 있었지만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그런 물과 에너지, 환경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린 인프라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8% 이상 되는 가장 도시화된 국가고 그 다음에 도시 중에서 그레이,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면적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54%,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30% 등과 같이 비가 오거나 많은 곳에서 오염을 발생하는 인프라, 오염을 만들어내는 인프라, 재해를 만들어내는 인프라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우리가 기후변화와 도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증가, 그 다음에 기상 패턴의 변화, 그 다음에 도시화로 인한 어떤 오염 패턴과 환경 패턴의 변화가 결국은 도시에서의 어떤 물관리, 환경관리, 재해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활환경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그린 인프라의 화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간략하게 서울시 사례인데요. 우리가 62년하고 2010년을 너무 큰 텀을 갖고 비교를 하겠지만은 인구 같은 경우는 300%, 3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는 500배 가량 증가를 했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지표로 갖고 있는 불투수 면적률은 약 600배가 증가를 했고 결국 밑에서 보시면요. 홍수 피해액은 400배, 그 다음에 물 부족량은 350배, 그 다음에 오염 배출량은
4.8배, 죄송합니다. 3.5배, 4.8배 이와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도시화가 증가되면서 이와 같은 물과 에너지 문제, 오늘은 물 문제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회색 도시를 녹색 도시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토지 관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은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건물 옥상 관리를 어떻게 회색에서 녹색으로 바꾸느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변인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가 하천이라든가 댐으로만 하던 물 관리를 도시에서 어떻게 분산형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남광현 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한 그 관리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그린 인프라, 그린 도시에서의 중요한 그 세 가지 토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물 문제를 좀 집중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질문을 또 그 필요성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시와 기후 변화로 홍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홍수가 증가할 때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이와 같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비점 오염입니다. 오염이 증가했을 때 앞으로 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14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장전동 부산대역 3분 출구에서 온천장이 범람하는 사진이고요. 아래쪽은 온천장이 침수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화로 인한 하나의 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게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비점 오염이라고 그래갖고 하천으로 많은 오염물질들이 저와 같이 깡통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들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홍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오염물질들을 근원에서 어떻게 잡아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도시 지역 내에서 많은 물들이 허드렛 물인데도 불구하고 낭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시에서의 빗물을 어떻게 우리가 수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도로입니다. 도시에서의 약 한 30%, 작게는 20%에서 30% 면적이 도로와 보도와 주차장과 같은 자동차 시설입니다. 이게 이제 토목 인프라가 되겠는데요. 저희같이 이제 토목이나 환경 쪽에서는 이와 같은 인프라가 도로가 재난과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도로인데 이와 같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도로에서 과연 도로가 우리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도로가 우리가 홍수를 만드는 도로가 아니라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오염원도 우리가 실제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 이와 같은 도로를 어떻게 그리닝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가 궁극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인프라들의 그 그리닝, 녹색화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린 인프라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영형 개발이라든가 그린 인프라 기법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단지라든가 이와 같은 많은 도로 시설들을 이와 같은 그린 그 목적에 적합할 수 있게 바꾸는 작업을 기술적 작업과 과학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LID 기법은 가뜩이나 분산, 그 LID 기법은 실제로 작은 단위, 지역 단위,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자연으로서의 우리가 도시를 보다 자연적으로, 최근에는 네이처럴 베이스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MBS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도로, 자연적인 건축물을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린 인프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적용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단순한 또는 그린 인프라가 옥상의 정원이죠. 옥상 정원이나 아니면 옥상의 농장을 만드는 것도 이게 하나의 그린 인프라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미국 EPA라든가 여러분 보시면은 다 EPA의 메인 타이틀이 요즘에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EU, 우리가 유럽 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큰 도시인 뉴욕시, 필라델피아시, 그 다음에 포틀랜드시 같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 토목 정책, 도시 환경 정책, 재난 정책의 도시 내에서 이와 같은 그 물, 에너지, 환경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인프라 하게 되면 스마트라는 건 제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그린 인프라라는 것은 도시 내 민간 공공 시설물, 뭐 여러분들이 다 살고 있는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 건물, 터널 등을 재개조하여, 그러면 어떻게 개조하느냐? 그린, 친환경적이고 방제적인 기능,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에너지 기능까지도 부여해서 이와 같은 오염과 재해를 저감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은 시설들을 IoT라든가 AI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이고 최적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영어는 거꾸로죠. 스마트 그린 인프라라고 정의하고 지금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린 인프라는 단순하게 하나의 옥상 정원이라든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투썸 포장이 아니라 도시 계획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녹색 도시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그린 인프라 중에서 그린 빌딩, 건물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학교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도로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그 다음에 공원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이와 같은 하나의 도시의 대전환, 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그린 인프라에서 물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비가 오면은 물을 빨리 뽑는 거를 물을 천천히 뽑고 그리고 산과 같이 땅 속으로 또는 아니면 인프라 밑으로 침투시키고 확산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이 가장 기본적인 저영향 개발 또는 그린 인프라의 원리가 되겠고, 이와 같은 시설들은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많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각각의 유공관이라든가 빗물 연모, 녹상, 녹화, 침투 조랑, 침투 축구, 침투통, 그 다음에 어떤 수로라든가 침투 저류지라든가 이와 같은 많은 그린 인프라 시설들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물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건물 설계와 어울리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건 건축에 대한 사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한 사례입니다. 옆에 도로 보시면 옆에 그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투수성 도로, 물이 통하는 도로, 그 다음에 보도 부분에는 우리가 식생 그 보도, 그 다음에 투수성 보도, 이와 같은 도로를 바꾸는 작업, 그 다음에 주차장을 바꾸는 작업,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이번 설계를 했던 사례인데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학생들이 출근할 때 매번 비 오면은 앞에서 질퍽질퍽 거리고 미끄러지는데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물에 문제가 없게, 그 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이와 같은 학교에서 내리는 비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그 재이용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바로 지역 내에서, 도시 내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그린 인프라 정책은 편익을, 물론 문제점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지만 도시의 홍수 조절이라든가 물을 재이용하는 수자원적 편익뿐만 아니라 도시의 오염원을 근본 원에서 발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시 내에서 오염원이 줄게 되면 도시 하천이나 해양 오염도 조절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색 공간 확보, 지역 환경 개선, 당연히 녹색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로 나누지 않고 선진 EU에서도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그린 컬러로 나뉩니다. 이 그린잡이라는 게 에너지, 물, 환경 관련한 녹색 일자리로서 미국 포틀랜드시 같은 경우는 약 한 1,300만 달러 세수를 증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와 같은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린 인프라 정책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수자원 환경적 정책으로서 도시홍수나 빗조모형 저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그린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속가능 개발,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의 하나의 핵심 기술화 되고 있고, 도시의 재난, 안전을, 홍수, 폭염, 환경재해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인프라들이, 그 다음에 건전하게 도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지금 국가뿐만 아니라 부산시, 울산시, 그 다음에 대구, 이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사례들을 보시면 지금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이와 같은 그린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옆에는 이제 광주 사례입니다. 이 광주 도시의 이와 같은 도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물순환, 그 다음에 그린 인프라 시설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밑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광주, 대전, 울산,
경북, 그다음에 경남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도시를 전환시키는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우리 구도심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녹색 도시로 만들고 도시 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저기에 건축물하고 저 주민들이 뭘 좋아할까? 물론 자기 집과 자기 건축물을 개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재생의 이론이지만 저 주변에 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비가 오면 항상 비가 넘치는 지역이고 산사태가 나는 지역이고 지나다니면은 냄새가 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생활 여건이나 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 이와 같은 지역을 우리가 재행개발 기법을 가지고 그린 인프라 했을 때 진정한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또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제 발표로 두 번째 대구 경북연구원의 남광현 박사님께서 지역 탄소 중립 정책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신현석 소장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개받은 저는 대구 경북연구원의 남광현입니다. 아주 좋은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또 우리가 좀 지역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지역인 경상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게 이제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든 또 울산, 경남, 대구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제가 우선은 이제 기후 변화를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인 이제 지금 현황을 국가적 정책은 탄소 중립 정책은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 정책에 발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대응하는 정책에 소개해드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경상북도를 예시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경상북도도 이제 탄소 중립 계획을 하고 이건 부산이든 우리 모든 지자체들이 탄소 중립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앞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한 이제 이 대책을 수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에 연계해서 이 모든 부분이 이제 탄소 중립하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현재 수립 중에 있다. 내년까지 이제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지자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거는 이제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가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의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감축량을 이제 잠재량도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부분 대책을 마련할 건데요. 우선은 우리 지역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면은 이 인구라든가 세대수가 이제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는 줄고 있지만은 세대수는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배출량도 늘 수밖에 없고 이게 모든 지자체가 비슷할 겁니다.
그다음 산업 구조도 우리가 제조 특히 이제 경상북도는 이제 포항제철이라는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또 이런 기관 산업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이제 분야의 배출량이 높고 또 여전히 우리가 산업 구조 자체가 고에너지 수요의 이제 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지금 추세대로는 사실 굉장히 좀 탄소 배출의 탄소 절감에 배출량 감축에는 좀 불리하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제 도시 공간, 도시의 주요한 건축물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구조 자체가 이제 주고용이나 콘크리트 구조가 배출량 원단위는 낮지만은 배출량은 총괄 배출량은 높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가 뭐 이렇게 도입하고 뭐 하지만은 자동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통계성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것도 다른 지역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이용량도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뭐 환경적으로 우리가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지만 우리 지역 이제 이게 다른 그 에너지원보다는 전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청정하다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글로벌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자료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러 저명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제 전임 원장님하고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이 남았는데 넷제로를 가자.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은 탄소만이지만 넷제로는 온실가스 효과를 미치는 모든 부분을 다 제로를 하자라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넷 제로라는 부분은 흡수량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제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 이제 정책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다 절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모든 국가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 넷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방식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서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기존에 우리가 주류를 이루어 있던 에너지 부분을 전환을 해야 돼. 신재생 에너지로. 이런 질서 있는 전환. 굉장히 좋은 말이죠. 질서 있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질서 있게 전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고민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10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국가가 달성해야 될 감축량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40%를 이제 아주 과감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목표가 엄청나게 사실은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50년까지 이제 전 세계가 약속하고 있어요. 뒤에도 다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은 그 방향성의 전환은, 그 약속의 전환은 2030년, 10년까지의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2030년까지 보면은 지금 경제 규모는 계속해서 더 성장한다. 40% 더 성장하고. 근데 에너지 소모는 지금보다도 7% 정도 감소 정량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의 어떤 기존 기술, 존재하고 있는 기술을 현실화시키는 것, 이 다양한 기술 밑에 이제 소개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을 보고 활용하고 실증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라든가 수소 수전해, 공기 중 탄소 직접 포집 저장,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고,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전 세계의
이런 게임이 체인지가 되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실제로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감축 노력을 해야지만이 55%까지도 감축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면서 많은 전환을 하고 에너지 전환을 하면은 뭐 희망적이지만은 2030년까지 1,400만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뭐 1,600만의 노동 수요가 창출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 석탄 발전이나 많은 우리가 충남에 있는 이런 석탄 발전이나 다른 우리 또 다른 지역에 우리가 또 만약에 원전까지도 같이 이제 잠재적 감축을 이제 점차 감축을 한다 그러면 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게 이제 500만 일자리가 이럴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도 되지만은 일자리를 잃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환들, 이게 이제 그런 이런 일자리 배치라든가 피해 최소화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고 혼란이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진행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50년까지 중간에 목표 설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감소를 8%까지 감소시키고 되는 대신에 사실 이제 경제 규모는 지금보다도 2배나 늘고 인구도 20억 명이 늘어날 거다. 이런 게 비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전체 에너지에 이제 거의 한 70%까지 80%까지 하게 되고 전력 비중도 한 50%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청정 에너지 발전을 위한 많은 인프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서서 신 교수님도 그린 인프라를 했지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이제 에너지 부분의 그린 인프라가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태양광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논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걸 정착을 안 하고 오로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어떤 확산만 시키고 어떤 상업적인 그런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정착을 못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의 공공 위주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수자 확산 그린 인프라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공공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만 만들어주고 민간이 참여해서 투자를 확산하고 우수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가까운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 중립의 레이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레이스 투 제로 뭐 이렇게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좋은 착한 경쟁 뭐 이렇게도 한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임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착한 경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뭔가 다른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중국이 2050년이 아니고 이제 중국은 솔직히 2050년까지 안 되니까 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하니까 일본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대만도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언제쯤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레이스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탄소 배출에 이제 많은 이제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2060년까지 많은 이제 혁신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이게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먼저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녹색 성장을 좀 지우려고 하는데 탄소 중립만 강조하는데, 일본은 이제 녹색 성장을 탄소 중립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새로운 에너지를 도입을 하고 이제 국가 성장, 지역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일본의 그 지자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지금 선언했고 글로벌 기업 이제 그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까지도 탄소 중립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감축 목표는 세세하게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30% 감축을 하겠다 2020년까지 BOU 장기 전망 대비 박근혜 정부도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 37% 감축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많은 감축량 약속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안전장치를 위해서 미래에 우리가 발전이 되면은 BOU 대비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했는데 이제 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실제 우리가 그 배출했던 양을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6%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출권 산업 부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착실히 해서 좀 가능성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발전 부분도 단계적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까지 이제 그 인벤토리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확정해서 했는데 증가 추세이다가 2019, 20년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를 비롯한 이제 경기 침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축을 노력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복합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지방 정부도 올 이제 그 9월달에 글로벌 P4G에 관련한 이제 이 연대를 글로벌 연대에 연계해서 우리 지자체도 여기에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제화된 부분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의 다양한 법제화를 이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틀이라든지 탄소 인지 예산이라든지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한 부분, 전환에 대한 거, 녹색 성장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장치를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법적인 이제 이미 이게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가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국가 시나리오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시나리오를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감축하겠다라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적 감축 잠재량을 제시를 했던 여기에 맞춰서 지자체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축량의 어떤 이 시나리오는 이제 국가 시나리오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은 여기에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철강 부분에 특히 전기로 전환이라든지 건물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열원 활용이나 수열 에너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에서는 폐플라스틱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 확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도 현재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여기에 맞춰서 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에너지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간접 이제 여기에서 특히 제조 건설 부분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직접 배출량에서 다 증가를 하는데 이제 토지 이용 부분은 감소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유의하고 그 다음에 간접 배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는데 BOU는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이나 미래의 어떤 그런 대비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경상북도도 지금 2018년에 대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장기 전망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효율적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전망을 통해서 전망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지금 추세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 추세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제 잠재적으로 우리가 감축은 이제 2050년까지는 100% 감축을 하지만은 2030년이나 40년까지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로드맵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의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감축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폐기물부터 산림, 농축산, 산업, 교통인데, 특히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는 이런 부분에 건물이나 도시 공간의 그린 인프라 보존 활용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린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서도 특히 여기에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중립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그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그린 인프라 센터에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광현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국내외 탄소 중립의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그 접근 방향, 접근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지만은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토이는 좀 이따가 세 번째 발표가 마무리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발표 세 번째로 지역 정책으로의 물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물로 조금 좀 집중을 해서 부산대 환경에너지연구소 변인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변인규입니다. 제목은 좀 상당히 거창합니다. 지역 정책으로서 물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그 발표해 주신 두 분 그 발표 내용이 좀 있게 그 매크로 스케일에서 좀 있게 전체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그 말씀을 드렸다면은, 저는 조금 이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조금 이제 특정한 한 분야 한 분야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상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우리 그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활 용수로서 또 뭐 이렇게 환경 용수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수자원들에 대한 수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량 오염 물질, 특히 낙동강 수계에서 이제 취수를 해서 생활 용수를 생산하는 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을 포함한 이제 그 영남권 지역에서는 낙동강 수질 문제보다 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미량 오염 물질이 한 번씩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출이 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비점 오염 물질에 대한 문제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점 오염 물질은 이렇게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처럼 하나의 유출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면 단위에서, 그러니까 논에서, 밭에서, 그 다음에 도로에서, 공장 부지에서, 그리고 축산 농가 등에서 비가 왔을 때 발생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오염 물질을 비점 오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점 오염 배출 부하량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BOD의 경우에는 전체 그 수질 오염 배출 물질 중에, 즉 하천 수계나 댐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 양 중에서 67.7%, 그리고 녹조 현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물질은 72.1%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비점 오염 물질 중에 또 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이 바로 축산계 비점 오염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인 같은 경우에는 한 35.5%, 그리고 BOD 같은 경우에는 37%. 이 부분이 점오염까지 포함한 전체 오염은 그 배출 부하량이기 때문에
비점 오염만 따진다고 한다면 그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계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축산계 비점 오염은 같은 경우에는 BOD뿐만 아니라 질소와 인 같은 영양 물질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호수의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량 오염 물질이 종종 검출이 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좀 문제가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과불화탄소라고 하는, 실제 과불화탄소는 6가지 CO2를 포함한 6가지 온실가스 중에 한 가지 물질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과불화탄소들이 초저온 냉매라든지 아니면 코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계뿐만 아니라 그 합해수 처리시설, 정수시설에서도 검출이 되고 있고, 특히 보면은 2018년도 대구, 매곡 그리고 문산 칠장 수돗물에서도 이제 과불화 핵탄술폰산과 그 다음에 과불화 옥탄산이 검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농도가 이 PPT 단위이기 때문에 매우 낮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규제 기준 하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을 이제 PPT 단위로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불화 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미량 오염 물질들에 대해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중하류에 위치한 그러한 그 지역에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점 오염 물질들은 이제 부유무용물이라고 하는 이제 부유무용물, 비가 와서 지표면을 타고 흘러가면서 지표면에 있는 먼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찌꺼기 물질들을 끌고 가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SS라고 하는 부유고용물만 제거를 하는 걸 기존의 비점 오염 저감 시설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인이나 중금속 이러한 것들을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좀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슬래그를 폐기물로 발생하는 철강 공정에서 폐기물로 발생하는 슬래그를 좀 고부가 가치로 이용하기 위해서 카본 나노튜브를 코팅을 해서 그 코팅을 한 카본 나노튜브를 다시 펑셔널라이저라고 해서 이게 기능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브릿지를 형성을 시켜가지고 M은 겁니다. M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메탈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인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H2O4. 그러니까 인과 중금속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여기 그 왼쪽 그림은 이제 슬래그 자체가 코팅이 안 된 거고, 오른쪽은 슬래그를 CNT로 코팅한 겁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왼쪽에 언코티드 슬래그 쪽에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쌤은 전자현미용으로 확대를 한 사진인데, 보면은 결정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CNT를 코팅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슬래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 이렇게 칼슘 이온을 내보내는 역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브릿지를 형성하는 그런 성능들을 좀 더 크게 주고,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주기 때문에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제거율, 단시간 내에 높은 제거율을 보인다는 것을 고농도 중금속과 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비점 오염 저감 시설에 적용을 할 경우에는 SS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인과 중금속 같은 그런 물질들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미량 오염 물질 중에서도 PFC가 그 중에서도 이제 PFC 중에서도 PFOS와 PFOA가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물질들이 그 매우 난분해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고도 산화 공정을 통해서도 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들이 존재하는 그런 발생원에 따라 가지고 하천 수계나 호수 수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수계에서는 저농도 상태로 존재를 할 것이고, 폐수에서는 고농도 상태로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제거하는 기작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규명이 되고 있는 것들은 환원시켜서 다시 산화시키는 그러한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뭐 이것도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환원 산화 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PFC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난분해성 미량 유해 물질들을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것도 뭐 기후 변화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레인지,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그거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반사파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가장 뭐 비싼 장치인 마그네트론을 파괴를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럼 반사파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보다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술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적합화시키는,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깨끗한 물은 우리 도시 물순환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물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물이 되겠죠. 첫 번째는 빗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그런 소스는 바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하수 처리수라는 것인데,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130만 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수돗물을 한 100에서 11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입니다. 부산 시민 1인당 한 300리터 이상이 돌아가는 그런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 처리수만 제대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가지고 대가뭄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물순환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례로서 이제 싱가포르 사례들을 많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워터라는 새로운 물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수 처리수를 다시 아무리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직접적인 음용수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현재 약 90%를, 생산량의 90%를 산업용수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은 초순수에 가까운, 순수에 가까운 정도의 수지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싱가포르의 뉴워터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통합관리라는 개념입니다. 정수, 그 다음에 하수, 이것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PUB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실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ABC 워터 프로그램입니다. 액티브, 뷰티풀, 그 다음에 클린, 이것들 물 관리를 통해서 달성을 하겠다는 거죠. 즉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워터의 그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정도의 크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인구가 500만이 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지나 그 다음에 저장 용량 자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그 대부분의 물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용수를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용수에 대한 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뉴워터 생산량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이제 창이 물 재생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수 처리장이라는 용어를 아직 사용합니다만은 뭐 저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워터 리클레메이션 플랜트 또는 뭐 센터라는 물 재생 센터, 물 재생 공장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수 관리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5개의 플랜트라고 하는 뉴워터 플랜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뉴워터 플랜트는 뭘 하는 곳이냐, 그 MF, UF, 그 다음에 RO, UV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을 하수 처리수를 이용을 해서 순수에 가까운 물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물 자체는
실제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이상의 수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용수로 그다음에 공업용수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수 발생량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수자원 공급에 있어서 상당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만큼 물 부족 사례를 겪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그 캘리포니아의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OCSD와 OWD의 사례인데 OCSD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수 처리장입니다. 거기서 2차 처리를 거친 하수 처리수를 이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FRO 그 다음에 UV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끗한 물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생산된 물을 이용을 해서 수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한 가지는 태평양에서 침투하는 해수를 침투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수 충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의 그런 치수원인 센타에나 강에 상류로 도수를 해서 천천히 흘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치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앞서 포괄적인 그 GILID 그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제 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더 그 고품질의 수자원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LID 시설 그린 인프라에 더해 가지고 그렇게 차집된 물들을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보다 고품질의 그런 수질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들 양성은 물론 이제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학교만의 공간에서가 아니라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그 환경 관련, 그 다음에 토목 관련,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들과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GILID 특성화대학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그리고 낙동강의 위해 물질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러한 것들을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그 전문 인력들을 좀 우리가 충분히 좀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 입지를 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그 중에서도 그린 인프라, GILID에 대한 시범단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에코델타시티,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신도시가 되겠죠. 신도시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그런 에너지 소비형의 물관리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형의 물관리로서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수 처리를 한 물을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처리한 물을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자원으로서 재생시킬 수 있는 물 재생센터로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모델들이 에코델타시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주민과 어우러진 친수공간 확보, 도시 물순환 그린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고품질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친환경 수출입 및 재이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워터 프론트 시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이러한 전문 인력들은 그냥 학교와 랩, 실험실이라는 공간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사용자 중심의 문제 도출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연구 아이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갖춰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통합 수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리빙랩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병 교수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었던 한 두 가지 단어가 저도 물 전문가지만은 보통 보면은 상수도 하수 또는 아니면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싱가포르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재생한다라는 개념보다 뉴 워터라는 개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하나의 그 임프레시브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와 같은 뉴 워터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물을 만드는 데는 기술과 교육과 그다음에 실증, 그러니까 리빙랩을 통한 실증, 이 세 가지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서로 협력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구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 문제에서의 통합적인 이런 그 정책과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조금 자유롭게 우리 오늘 그 발표해주신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순서를 제 오른쪽부터 우리 이상현 그 부원장님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니까 또 제가 좀 가끔은 좀 이렇게 순서를 깨야 그래요. 저도 막 좋을 것 같아요. 또 훌륭하시니까 이 부원장님께서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좀 오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교수님께서 부원장한테 부원장 떨어진 지가 언젠데 자꾸 하여튼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또 이렇게 뭐랄까 좋은 의견들과 좋은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이 배웠고 특히 그 우리 신 교수님께서 발표하는 와중에 제 머릿속에 탁 박히는 게 그린 컬러란 말이 참 박힌다. 예, 그린 컬러. 그래서 우리 지금 각종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통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늘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진짜 좋은 한마디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린 컬러 잡. 이 말이 굉장히 참 우리가 중요한 일이고 각종 그 환경이라든가 경관, 조경, 또 청정에너지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직업군 전체를 그린 컬러라는 직업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약간의 사명감과 무슨 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준다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국가에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단어 하나를 제가 배워가는 것 같고. 그린 그림자. 예, 굉장히 좋다.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원래 워딩이잖아요. 정치도 뭐도 다 워딩인데 그런 아주 국민들한테 탁 와닿을 수 있는 워딩 하나. 내세우고서는 다음에 찍을까요? 아니 그 교수님께서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부산이 뭐 그린 컬러를 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아주 중심 도시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이 뭐랄까 슬로건 같은 걸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그 우리 자꾸 뉴딜 정책 식상하잖아요. 예, 뉴딜 정책 언제 뉴딜입니까?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선한 단어가 참 필요하다 이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이제 우리 또 남박사님께서 얘기했던 탄소 중립 이 소위 말하는 그 탄소를 저감하는 그 미티게이션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 계획이거든요. 에너지를 어떻게 저감시키고 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거 할 거냐 했는데 결국은 근데 그 에너지는 가만 뜯어보면은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글로벌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전기값이 싸다는 거죠. 이 전기값이 산데 만약에 2050 이런 그 계획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시켰을 때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결국은 전기값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우리 기업체가 감당을 하고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가 있지만 사실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겪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속자는 그렇게 하죠. 판도라라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원전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뭐 항공사고 나가지고 그 영화 보고 항공기 수송을 줄이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된다면은 우리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변 교수님께서 낙동강 아니 이제 비점 오염 부분인데 낙동강 오염 총량제 이렇게 할당 부하량 목표량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제일 초과되는 게 비점 오염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해서 낙동강 오염 총량제라는 걸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역이든 낙동강 전체에 발생하거나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량을 정부가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점 오염량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그 할당을 주죠. 요 지역에서는 얼마 이상 내면 안 된다. 그런데 그 할당을 초과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빗점 오염. 점오염들은 대부분 할당을 저감하고 다 그게 준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서 CNT 코팅에 대한 제가 이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그냥 흡착하고 탈착 개념 같은데. 과학적 흡착. 예, 그렇죠. 그런 개념이 같은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새로운 기술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흡착과 이 디sorption과 디섭션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효성 있는 기술로 발전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유워터 프로젝트라는 것도 저도 한 10년 넘게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오던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실제 먹는 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심미적인 영향이 좀 있어서 아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그 화학공장, 특히 울산 같은 화학공장이 많아요. 화학공장에는 초순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 RO까지 걸어가지고 그걸로 공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또 하수처장이 또 공단 인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면은 결국 가격이 되겠지만 기업체가 새롭게 약품을 처리한다든가 인력을 동원한다든가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원래는 대량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해수담수화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부산 지역에서도 그렇고 원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해수담수화가 무슨 굉장히 나쁜 기술을 같이 이런 인식도 있는데, 실제로 해수담수화 기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전 문제가 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제주도가 됐든 아니면은 진주가 됐든 이런 데서 해수담수화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병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멤브레인을 직접 연구는 하지 않지만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국내 지금 RO 공정 자체는 지금 거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충분히 구축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문제고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얘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기술들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거부하는 정도가 EU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그런 통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그런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거부되는 경우에 약 50% 정도가 환경 관련 기술들입니다. 환경 관련 기술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오염 물질이고 폐기물이고 한데, 정작 본인 당사자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주민 수용성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재생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기구도 있죠. 갈등 해결 이런 걸 하기 위한 기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보다 더 물론 정부나 지방 정부의 정책에 대한 투명성도 좀 더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병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오줌 넣고 똥 싼 물도 만들어서 먹자는 게 싱가포르인데 이게 그 물론 원전하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병류수에 대한 문제는 하지만 이게 해수담수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원전의 문제들이 우리가 너무 환경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앞으로 좀 그 검토할 사람들이 아닌가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저 한국 유역환경 학회 우리 학회장님으로 계신 송시훈 아, 저 무슨 나한테 그런 소리 아, 재밌어요. 20년 전부터 제가 송시훈으로 갔다가 죄송합니다. 송시훈 박사님께서 뭐 편하게 말씀을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뭐 기술 정책 토론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신영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또 좋은 말씀해 주신 발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소개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취업의 그림 수라고 쪽에서 제가 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 물론 그 당시 때는 이제 탄소 중립이 말이 잘 없을 텐데 90년대 중반부터 대구는 상당히 더운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었고 근데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대구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2등 내지는 3등으로 떨어진 이유가 아마 그 당시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말을 정확하지만은 대구가 그 당시 많은 이제 녹색에 대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가로수 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때 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모든 대구에서는 이제 나무 심기 운동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공공시설들이 무조건 많이 녹화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공라 사업 해가지고 그 작용이 한 부분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그지 이제 뭐 20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대구가 물론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녹화 사업 때문에 네, 녹색화가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됐습니다. 어머론이 그렇죠. 투성분이 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작은 나무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큰 수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있어 이제 대구의 그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열섬화 인생이 많이 저감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구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뭐 지자체들 뭐 수동구 같은 거 있고 같은데 아까 전에 또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 그린 인프라 중에서 옥산 정화 사업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도 하고 네, 있고 지금 이제 민간에서 사업을 그렇죠. 할 때 지원한다는 거예요. 수성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구청. 그래서 옥상 녹화 사업 해가지고 이제 일반의 기존 건물 공공기관이 아닌 기존에 있는 건물주 작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20평 정도 20평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에 신청을 하면은 예산 한도 내에서 연초에 받아가지고 옥상 전환 사업을 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 500만 이상이면 2천만 원까지인가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을 민간주도 공공에서는 그린 인프라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민간주 좀 전에 우리 또 이제 남광민 박사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주도가 필요하다,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은 가능하지만 관리법에 의해서 민간 주도 사업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대부분 민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옥상 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 사업 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대구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약간 별개의 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또 비즈몰 저감이라든지 또 보면 거무강이 상당히 또 도시 맞춰는 이제 간통에 있고 그다음에 신천이 만나고 상당히 옛날에 그렇죠. 정말 제일 악명 높은 그렇죠. 하지만 요즘에 예. 보면 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부천 수지나 그렇죠. 보면 그래도 뭐 거기서 보면 또 대구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또 뭐 금호강 뭐 가든 프로젝트 뭐 금호강 가든 마스터 플랜인가 이게 뭐 이제 하나 국가 정원 뭐 예, 국가 정인데 금호강 자체를 지금 또 유지유리한거 높이고 흡연형 생태원 학과하고 비전 이제 중앙에 또 이제 생태 수치를 조성해가지고
가정 로켓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도보공을 생태화하자. 그렇죠. 예. 그 주변에 또 이제 주변 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로라든지 그다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자라는 게 이제 아마 이제 예산이 이제 한 100억 이상 투자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거 마찬가지로 그런 인프라 자유라든지 연장해서 비정을 저감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주도를 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게 개별 검역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통합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물순환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립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물화문지 공제라든지 또 필요한 정리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물순환의 정의가 환경부가 맨날 얘기만 하지 그렇죠. 법제적으로 좀 그걸 정의를 예. 전문가들 통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애매하게 물순환이다 무슨 뭐다 예. 이렇게만 해갖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와 기술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목적이 뭐 소리 목적에 따라서 다 있는데 물순환 많아 쓰는데 실제적으로 물순환하면 통합적인 어떻게 물순환인가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오늘 전체 토론 후에라도 이런 물순환의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함께 뭐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물순환에 대한 정의 명확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건 전반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물순환 뭐 촉진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동력도 보면은 각각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말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는 목적에 따라서 분명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물순환 그린프라 같은 그런 이제 뭐 지원법이라든지 예.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원, 확산, 촉진, 그렇죠. 실제로 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머리칼로 직접 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그렇죠. 예. 맨 보면 그냥 그 제도를 위한 제도. 뭐 말씀하시는 예. 시가 그게 아니신가 싶어서 제가 돈 많은 지자체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한다 하지만 이게 뭐 돈 적은 지자체는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 오늘 송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정말 좀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그린 인프라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뉴워터 말씀도 하셨고 탄소 중립 얘기도 하셨지만요. 우리나라 도시의 공공시설부는 1.2%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은 2020년에 그다음에 도시 전체의 공공부지는 3.2%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산 같은 거 다 빼고 그다음에 무슨 뭐 공공부지 중에서 무슨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저 항만이나 이런 거 빼고 주거지 중에서 대부분의 중에서 3.2%라는 건 뭐냐면은 민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유시장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린칼라라는 개념 같이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보충해주고 확산을 해주는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공공기관 시범사업만 하지 말고 그렇죠. 예. 대구에서 너무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네요. 대구 수성구에서 어떤 옥상녹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이 참 민간 주도에 또 민간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게 지자체 사이에서도 굉장히 교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이것도 사례에 대해서. 예. 공부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근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저 그 경남연구원에 경남은 저는 이제 부산에 있지만은 맨날 경남하고 부산하고 물싸움하고 있습니다. 물을 올리냐 내리냐. 대구하고는 저 공단 갖고 싸우고 있고 경남하고는 물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또 이영곤 박사님 계시면 너무 민감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제가 핸드폰을 봐갖고 조금 죄송했는데 핸드폰에 제자가 문자가 떴어요. 교수님 살 좀 빼세요. 탄소 중립하셔야 이거 보고 있으면서. 탄소 중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법적인 카메라를 많이 잡지 않게 우리 멋진 우리 경남연구원 이용건 박사님께서 경남 쪽에 어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제목을 보고 와, 이 구성이 맨 처음에 뭔지 좀 너무 브로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이제 설명을 듣고 이런 발표하신 걸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참 구성이 좋구나. 정말 이제 큰 데부터 마이크로한 데까지 이 연계가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새 또 거의 뭐 핵심 아이디어가 연계, 통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정말 이거 뭔가 조금 어색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참 잘 구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이제 처음에 신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구성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소장님. 중간에 칭찬도 한번 해주시고. 네, 말씀하세요. 아니 편하게 하는 거죠. 뭐 토론에 뭐 서로 잡고 뜯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뭐 저야 예전에도 이 센터에 몇 번 와봤었는데 조금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이제 뭐 생태하천 보건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심의하게 되면 이제 산책로하면은 투수포장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하면은 늘 그 답변은 예산 그리고 단가가 비싸다 투수포장은 뭐 이런 답변들이 오고 저도 뭐 그렇죠 할 수 없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런 게 투수포장이라든지 LID가 사실 물순환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단가가 비싼데 아까도 사실은 물순환 외에도 아까 투수포장을 썼을 때 도로에 물이 없으니까 안전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섬 저감 효과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싸거든요. LID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어떤 정당성, 어떤 우리가 그런 것을 시설을 했었을 때 물순환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효과들을 좀 강조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발굴한다면은 그 단가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쓰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런 LID나 이런 게 눈에는 보이지만 네, 이게 눈에는 보이지만 안 보이는 곳이 더욱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뭐 투수포장도 겉에만 투수가 된다고 해서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하부 구조들이 굉장히 좀 더 가까이 해야 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컴플레인이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좀 작았군요. 그래서 그런 하부 구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들긴 잘 만들지만 유지 관리 측면이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탄소 중립 정책 나가연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실 공공 분야에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첫 걸음이죠. 그렇죠. 네. 나머지 이게 그 어떤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장 큰 부분은 교통과 우리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결국은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죠. 또 민간. 가족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린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제로 에너지 건축.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라는 거죠. 내가 물을 아끼고 샤워할 때 물 잠가놓고 머리 감고 다시 틀고 쓰고 이런 조금씩 귀찮지만은 절약해가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뭐 많이 듭니다. 아까도 홍보 우리가 깨우쳐야죠. 내가 깨우쳐야 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도 아까 LID랑 결국은 또 이 스며든 물들을 깨끗하게 또 정화해야 되고 이런 쪽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이걸 끌고 가지만 실천하는 건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운동, 네 그렇죠.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맨날 필요하고 얘기해봐야 네. 탄소 중립 안 돼요. 예, 제가 줄여야죠. 네. 뭐 좋은 거 있지만 자전거 같은 거를 내가 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린 모빌리티가 아니라 좀 적게 타면 더욱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감하는 방안도 네 그렇죠. 자꾸 편하게 자꾸 타게 하는 방향도 좋죠. 그래도 안 타는 게 전략 좋죠, 가져. 방법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좀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같이 성숙해가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토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그린 인프라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거대 담론도 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그린 기술, 그린 테크놀로지가 됐든 LID가 됐든 탄소 저감 기술이 됐든 우리가 그 정화 기술이 됐든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장과 산업에서 예산과 단가, 그다음에 그거의 기술성,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평가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구체성을 가지고 좀 제안이 되고 또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좀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는 중요한 게 뭐 갑자기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공무원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가이드를 주고 그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지 자기가 뭘 다 했다라고 하는 공공 부분의 어떤 우월성 이거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린 문제라든가 탄소 중립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이 박사님께서 제가 뭘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해주셨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물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식량 문제라든지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라는 용어를 얼마 전까지 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뭐 세 가지가 각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만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던 내용이 말하고 싶던 내용이 뭐냐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등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까지는 그 연령대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의식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미래 전문 이유같이 환경교육이 필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산시 같으면은 부산 교육청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다 보니까 싱가포르 또 사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물에 대해서는 좀 절박하다는 거죠. 물 관련 교육을 거기는 유치원부터 실시를 합니다.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 전략을 하는 그런 뭐 샤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물과 관련되어 있는 자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식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인프라도 충분히 훨씬 더 손쉽게 구축이 있을 것이고 그냥 앞으로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그 이외에도 어떻게 지금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좀 힘써야 되고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뭐 환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물,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그걸 통합하는 이제 기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단계별로 교육 연령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공식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부산시 상도본부에도 한 2번 제안을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뭐 워낙 다들 일이 바쁘시니까. 오늘 요 내용은 저희가 짤막짤막하게 해갖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갖고도 저희가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허가를 해주시면 그리고 좀 만약 허가 안 해주시는 분은 얼굴을 이렇게 범죄자처럼 이렇게 촬영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음성도 변조도 해드리고 농담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한 10분 정도 토론회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린 인프라 탄소 중립 굉장히 어려운 용어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공무원들도 아는 애들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용어, 어려운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지역사회와 그다음에 시민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큰 세세한 그 담론들이 오늘 그 제시를 해주셨고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뭐 오늘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것도 여기 지역 전문가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다음에 시민도 한번 참여해보고 그리고 대구 말도 들어보고 뭐 울산 말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게 나는 그런 미래 약속을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저 이용근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걸 우리가 좀 화이팅 한번 하면서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시면은 우리가 도시를 우리 둘이 하면은 바꾼다 이렇게 하고 혼내기로 하시면 우리가 한번 하잖아요. 우리가 도시를 바꾼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부산대 유재석 같은 분위기네요. 만들려고